대한민국에서 경제의 가장 큰 덩어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가장 큰 덩어리요? 남북관계입니다. 아, 남북 관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제를 위해서 아니 그냥 주가 관리를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또 남북관계가 잘 관리돼서 평화를 유지한다면 이것이 또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데는 막 비판을 해요. 이걸 갑자기 발표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갑자기 발표하는 게 맞아요. 아니 금융실명제 할 때 6개월 후에 금융실명제 할 거다. 그럼 다 손 숨겨놓잖아요. 빼돌리지. 그 6억 대출 한도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석 달 후에 하겠다. 그러면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먹을 사람들 다 해먹거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한 게 맞고. 3프로TV 특별기획 더 폴리틱스, 우리 사회 또 중요한 방향들을 결정하는 이 정치 그리고 정치인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아주 중요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앞으로 정부 여당의 큰 방향을 결정할 당대표 선거가 이제 곧 치러지게 될 텐데, 거기에 출사표를 던진 지난주에 저희가 박찬대 의원 모셨고, 오늘은 또 다른 한 분이죠. 정청래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네, 정청래입니다. VIP입니까? 네. 아니 우리 또 앵커께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우 중요한 분이죠, 사실. 네네. 정부 여당의 당 대표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도 돼 있는 나라니까 의회 권력에서도 또 다수당이시니까 또 네네. 여당이고 하니까 네. 의회 권력에 사실상 힘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대 참 탄핵사. 판사, 검사, 변호사, 탄핵사. 탄핵사 역할도 했습니다. 탄핵 다 시키셨고요. 네. 네, 그래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여당 대표로서 물론 이제 법사위원장 역할을 그동안 하시면서 가장 역대 법사위원 중에 뉴스 많이 나오고 가장 네. 쇼츠 영상 많이 나온 분이 우리 정청래 의원님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건 뭐 팩트죠? 많은 분들께서 예. 역대급 법사위원장이었다. 예. 법사위원장 때 정말 통쾌하고 시원했다. 네. 사이다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네. 근데 제가 대선 때 광주 전남 지역 골목골목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그렇죠. 뭐 장날, 뭐 섬 이런 데 다 가봤거든요. 근데 호남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법사위원장 오셨네. 그러면서 등 두들겨 주시면서 애썼어 고생했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압축 요약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분들은 윤석열 파면시키는데 고생한 사람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물론 법사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그 명랑 유쾌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랑 제가 앉으세요, 나가세요. 3더이즘과 4K즘의 철학 사상을 창시하지 않았습니까? 3더이즘, 네. 4K즘. 3더이즘은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일하자. 네, 본인도 스스로 웃으시죠? 네. 네. 그리고 4K즘은 이제 5K, 6K까지 가는데 6K, 통쾌, 상쾌. 네. 그래야 국민들이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예. 5K는요. 윤석열은 불쾌하다. 아하. 정청래는 명쾌하다. 네. 네, 이런 건데요. 실제로 우리 정치는 왜 칙칙하고 무겁고 항상 경직되어야만 하는가. 이것이 제가 초선 때 20년 전에 17대 네. 국회에 들어왔을 때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는데 네. 제가 아마 노사모를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를 왜 못할까? 나는 그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네. 좀 더 정치인분들이 유머도 좀 더 많고 네.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네. 막상 이제 거기 가시면 뭐랄까 이게 진지의 강요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 시국이 얼마나 엄혹한 상황인데 이렇게 뭐 웃음이 나와, 이제 이런 얘기로 이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엄숙한 분위기 예. 이런 걸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대중정치인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네. 정치 부분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치인들의 불만이 항상 어떤 거였냐면 나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네. 왜 달을 안 쳐다보고 내 손가락만 쳐다보고 욕을 하냐.
아, 정치인분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손가락이 예뻐야 쳐다보지. 손가락이 기분 나쁜데 네. 어떻게 달을 쳐다보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재미와 의미를 적절하게 잘 조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무거운 분위기로만 열을 전달하면 열이 다 튕겨져 나가죠. 그랬을 때 적절하게 네. 5대5 정도로 의미와 재미를 부여한다면 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정치도 재밌네.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정치가 좀 더 효능감 있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실제로 그런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후가로 정청래는 요걸 종종 먹죠. 후가로 네. 정청래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네. 이런 또 시선도 있는데 저는 무거운 정치인입니다. 공천 탈락 컷오프가 됐어도 네. 이 당 저 당 철새처럼 움직이지 않고 아. 당을 지켰습니다. 아, 그 진득하게 네. 이 당을 중심을 잡고 있는 네. 그런 무게감 있는 사람이다. 다만 표현 방법이 있어서는 조금 더 가볍고 친근하게 그렇습니다. 다가가기 위한 전략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너무 진지한 걸 사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영진 씨도 네. 의미와 재미를 5대5로 섞어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가능하면. 네. 네. 그래야 실제로 보시는 분들도 즐겁고 그러면서 뭐 감동도 받고 임팩트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아, 근데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빨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 앞에서 뭐라고 딸리 말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파면을 앞두고 네. 시간을 계속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일 속 타는 건 저였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새벽 2, 3시에 실제로 문자가 옵니다. 네. 정청래 너는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인데 잠이 오냐? 이 시간에 잠이 오냐? 아 실제로 문자가 와요. 아, 그래요? 그 이제 그러면 띡띡 울리잖아 이렇게. 네. 저는 이제 진동이 울리면 이렇게 보면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이제 먹방 같은 거 재밌으라고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국에 밥이 아. 넘어가냐? 그분도 어떻게 설득해야 돼요? 그건 그냥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하는 거 하면 됩니다.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면 됩니다. 아, 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네. 일단 지금 우리 당대표에 도전하시는 우리 의원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워낙 유명한 분이라 얼굴은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텐데 네. 그래도 어떤 정치 이력을 혹은 뭐 어떤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으니 네. 왜냐하면 또 여긴 경제를 좋아하시는 분들 투자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그런 거 정도는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회의원을 17대 처음으로 진출을 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기억하실 만한 일은 세월호 때 24일 단식, 예. 세월호 유가족들의 공감을 같이 하겠다는 뜻으로 했고요. 퐁당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 홀수 전문 국회의원이었어요. 17대 19대 17, 19, 21. 아, 그리고 그렇죠. 처음으로 이번에 22대 재선을 짝수 해봤습니다. 한번. 네. 네. 그랬고요. 조선일보하고는 20년 넘게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고요. 네. 그리고 2016년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고요. 공천 탈락. 동아일보랑은 하세요? 동아일보랑도 안 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인터뷰인지 모르고 몇 번 기자하고 통화했는데 기사 나는 바람에 그래요? 그건 허물어졌고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랑은 안 했다. 예, 안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짤도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TV조선 처음 개국했을 때 TV조선? 네. 예.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서 조선하고는 인터뷰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해요? 몰라서 물어요? 그리고 안 한 그 짤이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랑만 전합니다. 뭐 이런 취지였죠 아마. 또 이제 그런 데서 물어보면 왜 인터뷰 안 하냐고 그러면 네, 저는 언론과 인터뷰합니다. 이렇게. 설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네. 그런 부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정치인으로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대중 정치인이 거대 언론사와 거의 척지고 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관계 없이 제가 또 SNS를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제 SNS 페북이나 유튜브에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개념치 않습니다. 어쩌면 20년, 30년 전에는 안 될 수도 있는 일일 수도 있겠네. 인터넷이 이만큼 나오고 또 SNS나 이런 게 워낙 활발해지니까. 그러니까 저의 그렇죠? 정치에 협조하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도 나왔던 거고요. 구글과 유튜브 이런 데서도 저의 정치의 조력자들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벼운 모습을 저는 좋아합니다만. 네네. 네, 그러나 또 욕하신 분들은 분명히 댓글도 그렇습니다. 다시겠죠. 그리고 2016년 공천 탈락 컷오프 됐을 때 네. 보통 보면 뭐 그러면
탈당하고 무속 나가고 이당저당 옮겨다니고 철새 정치를 하는데 저는 그때 백의종군 선언하면서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공천 떨어진 제가 공천 받은 사람들 지원 유세도 다니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지원 유세를 다녔고요.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딴 당에선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냥 민주당에 계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 가볼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겠거니 네. 여기다 뼈를 묻겠거니 네. 생각을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1기 대표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으로 네. 이재명 대표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옆자리 짝꿍이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한 해는 법사위원장 했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국회법상 탄핵이 벌어지면 국회 탄핵을 시키면 헌법재판소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으로 소추인이 되는 건가요? 소추위원이라고 합니다. 소추위원.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법률 대리인 17명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출석해서 활동했죠. 법정에서도 만나셨죠? 그렇습니다. 네. 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10m 안팎이에요. 그래서 눈 한 번 마주치고 눈싸움 한번 하려고 네. 계속 제가 허리를 고추 세우고 계속 바라봤는데 네. 한 번도 눈은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못 마주쳤고 화장실에서 2번 마주쳤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나셨어요? 네, 화장실에서.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근데? 화장실 밖에 문 앞에서 만났는데 둘이 깜짝 놀랐죠. 서로. 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눈을 딱 바라보고 바로 하도 이상해가지고 바지를 봤는데 왜 바지를 이렇게 입고 다니지? 통 넓은 바지. 후줄근 바지.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후줄근이 뭐. 네. 여튼 그런 정청래 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당 대표에 출마하시는 건데 그 정청래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정청래를 10번째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네. 박순분 여사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것이 저희 정치의 출발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합니다. 실제로 강연할 때 우리 가족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태어난 것이 1921년 음력 10월 18일 날 태어났거든요. 그때는 일제치하였죠. 그리고 네. 아버지가 한 살 어리거든요. 16살 때 대둔산을 넘어서 4km 걸어서 시집을 왔다고 그랬어요. 대둔산? 네. 여기 충남 금산이니까요. 금산 전북하고 쪽에. 그 대둔산이 경계 도계 지역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아버지가 일제 시대 때 강제징용 끌려갔었고요. 그리고 3년 후에 돌아왔는데 돈 한 푼 없이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왔고요. 네. 또 6.25 때는 저희가 이제 산동네이기 때문에 예. 낮에는 국군, 밤에는 빨치산 인민군들이 지배하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천만하죠. 생과 사가 바람 앞에 촛불인 그런 동네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무학이었는데 굉장히 정무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정무적 감각이요? 예, 중립외교를 해야 살거든요. 네. 인민군과 국군 사이에서. 네네. 그래서 인민군들이 와서 총들이 되고 밥하라면 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국군이 와서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줄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국군 편 아니냐.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냅니다. 네. 집 앞에 논바닥에서 인민재판을 해요. 네. 그리고 즉결처분, 총사령을 선고받습니다. 그렇게 밥을 헤매겼는데. 예.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끌려갔다가 예. 거기가 이제 사형집행장인데 네. 포박돼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우리 어머니가. 예. 근데 밤 10시에 살아서 걸어서 돌아왔어요. 두 분이? 아버지가. 예. 그래서 어머니가 신발도 못 벗게 하고 우리 큰형님 업고 솥단지 하나 이고 야간 행군 4km를 해서 지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근데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빨치산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면 그 빨치산 첩자 아니냐 이런 그렇겠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살려고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근데 신발도 안 벗고 지금 바로 자수하러 왔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인정받아서 자수가 인정돼서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큰형님이 39년생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86세인데 중3 때 전교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1등 했다고 그러던데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시키고 아버지하고 지게를 지고 산에 장작패로 올라가는. 큰 형님분이랑 나이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렇습니다. 10남매 중에 10번째니까요. 그러고 저를 이제 조카보다 제가 5개월 늦게 낳았거든요.
큰 며느리가 먼저 애를 갖고 저를 5개월에 가져서 저를 떼려고 대전 산부인과 2번 갔다가 못 뛰고 난 게 저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즐겼군요. 예, 그 애가 커서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잔치 할 정도로 이제 기뻤다가 제가 또 안기부 수배받고 그런데 경찰들이 또 저 잡으러 가고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대를 이어서 잡으러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꿈꿨던 대한민국은 독립된 국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로운 국가, 그리고 자식들 공부는 시키고 삼시세끼는 좀 먹을 수 있는 좀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 그리고 막내 아들 안 날려다 낳는데 서울가 데모하다가 감옥 2번 가고 그리고 저 서울구치소 면회왔다가 면회하고 나서 3일에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못 걷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들이 데모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꿈꿨을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는 것이고, 외세로부터 독립된 국가, 평화로운 국가, 그다음 먹고 살만한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 뭐 감이 좀 오는 말도 있습니다만, 민주주의, 뭐 다양성, 민주주의는 이제 다양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없었다면,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헌법은 권력자들, 독재자들의 놀잇감, 장난감이었거든요. 영구집권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근데 처음으로 국민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헌법이 지금 헌법입니다. 민주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법에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을 없애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헌법, 우리가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었다면, 윤석열이 이전의 헌법이었다면 국회를 해산하고 그냥 국회를 쳐들어와서 국회의원 잡아갔죠. 그러면 비상계엄 내란은 윤석열이 성공했겠죠.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한 다음에 나와서 제가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법재판관들께 감사드리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민주주의 덕분에 우리가 지금 내란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박찬대도 김민석도 내란이 성공했다면 산 목숨이 아니죠. 죽은 목숨이 됐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이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민주적이지 않은 세월이 사실 꽤 길었잖아요. 민주주의도 여러 개의 발전 경로를 거치거든요. 형식적 민주주의가 있고요.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 민주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민주주의, 이렇게 민주주의도 여러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대신 이 마지막 단계는 전 단계들은 당연히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절차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 이것이 이제 절차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참여해라. 그래서 정책을 결정해라. 이게 참여 민주주의고요. 그 단계를 넘어가면 전반적인 사회가 민주주의, 예를 들면 경제민주주의, 뭐 이번에 상법 개정했는데 주주들의 이익이 보장되는 경제민주화, 뭐 이런 부분,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까지 가는 것을 민주주의 발전 단계로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참여 민주주의도 가려고 했다가 중단되고 좌절되고 이랬던 거죠. 그 참여민주주의는 오늘 괜한 이 정치 엉뚱한 얘기 좀 많이 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하니까 하나만 좀 여쭤보면, 참여민주주의는 매우 듣기 좋은 이야기로 들리긴 하는데, 사실 그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왜냐하면 저랑 별로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저는 별 신경을 안 쓸 테지만, 대신 그 해당 이익 집단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사가 걸린 문제일 테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이뤄내려고 할 테고, 근데 그게 우리가 신경 안 쓰면 결국은 나라 전체에는 좀 손해로 올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지고지순한 제도냐 아니다, 이런 부분에는 뭐 이론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경우 나치당 총재 당수가 되는 게 한 표 차이로 됐거든요. 그래서 한 표의 소중함이 그렇게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3년 전에 대선도 0.73%로 네. 윤석열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그것이 좋든 싫든 옳든 틀리든 간에 국민들이 선택한 거죠. 예. 달리 정할 방법이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 주권주의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부분이 잘 됐든 못 됐든 그거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선택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거기서 오는 일시적인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역사는 직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민주주의만큼 더 좋은 제도가 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싸운 거죠. 근데 만약에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거보다 더 나은 선택은 현재까지 없다는 걸 만약에 전제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기술 발전이 모든 국민들이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언제든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은 되잖아요. 네네. 그럼 굳이 대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막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SNS가 발달돼 있고 예. 그 옛날에 쿠데타를 할 때는 방송사 신문사만 장악하면 된다. 거기가 정보의 유통 경로니까. 네. 근데 지금은 SNS 발달로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도 당장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를 켜고 네. 국회로 모여달라. 네. 지금부터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와서 계엄군을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쿠데타가 불가능한 시대다. 대한민국 같은 시대에 이 무모한 이런 것을 모르고 무모하게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은 정말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87년 6월 항쟁 이전에는 네. 전두환 때요. 장충체육관에서 10,000명이 모여서 투표했어요. 아, 통일주체국민회인가요? 통일주체국민회 대통령 예. 선거인단. 예. 그래서 자기를 찍을 사람 10,000명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 예. 10,000명이 투표하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87년 6월 항쟁 때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한 거죠. 국민 누구나가 1인 1표로 투표해서 대통령을 결정하자. 네. 근데 그것을 처음에 전두환이 4.3 호원 조치라고 지금의 헌법을 나는 수호하겠다. 그래서 막았다가 결국은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 있으나 이것 말고 더 좋은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다. 예.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으냐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좀 많이 오긴 했는데 네. 여튼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경제 이쪽으로 관심이 좀 많긴 하니까 그것 좀 여쭤봐도 됩니까? 네네네.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꽤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로 특히 더 잘 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당선과 당연히 직결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합니다. 지난번 뭐 인터뷰 박찬대 의원 하는 것도 봤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안 한 얘기를 제가 좀 하자면 네. 대한민국에서 경제의 가장 큰 덩어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가장 큰 덩어리요? 예, 가장 큰 포션 비율 뭐 예를 들면 가계, 기업, 정부 뭐 이런 거 중에 다 합쳐서 퉁쳐서 정부. 남북 관계입니다. 아, 남북 관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 자본이 투자를 할 때는 네. 안정성을 제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실제로 평화가 돈이다. 그 카피를 제가 예전에 만들었어요. 돈이 된다는 의미의 돈이라는 거죠? 경제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주가도 높아지고 투자도 활발하고 소비 심리도 활성화되려면 남북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나서 긴장 고조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미사일 이러다가 쏴대고 하면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예.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합니다. 아마 사이드카 발동할 정도로 될 거예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런데 목함지뢰 사건이 터지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것이 계속 서로 이제 탁구공처럼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이러다가 국지전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뉴스가 막 나오니까 그 긴장 국면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루 동안 시총이 34조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뭐
뭐 개미 투자를 한 분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나 그냥 폭삭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제를 위해서 아니 그냥 주가 관리를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네. 또 남북 관계가 잘 관리돼서 평화를 유지한다면 이것이 또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주가가 얼마 올랐고 코스피가 얼마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는 국가를 경영하고 정부를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예. 남북 관계 관리가 경제 발전의 가장 큰 덩어리다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네. 평소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네네. 그분들 생각을 조금 뭐 전해드리자면 그러니까 힘으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 대화로 뭘 해볼 거냐. 물론 대화라는 걸 하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도 얘기하시면 대화로 해보면 더 좋겠지만 이 상대가 믿을 만한 상대란 전제가 있어야 그 대화를 하고 그 약속을 서로 지켜내고 그러면서 좋아지는 건데 과연 북한이란 여기가 믿을 만한 상대냐는 거죠. 우리 정영진 앵커의 말이 예. 당연합니다. 오브 코스 당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 북한이 저도 예. 가끔 가다가 비현실적인 상상을 해보거든요. 예. 아 지금 골치 아픈데 예. 북유럽으로 다 이사 갔으면 좋겠다. 아 북한이? 네. 근데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어쨌든 좋든 싫든 우리랑 영원히 같이 휴전선 사이에 대고 살지 휴전선이 없어진 상태에 살지 모르지만 어쨌든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분단 국가이고. 예. 그런데 예. 그러면 북한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죠. 네. 근데 평화로운 한반도를 다 꿈꾸잖아요. 예.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예. 좋은 전쟁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 경제 어디가 더 손해를 보고 어디가 더 피해를 보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손해 크죠.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예. 더 북한보다 한 100배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100배만큼 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를 관리하는 것은 경제와 직결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독 독일이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독 빌리 브란트 수상이 동방 정책을 통해서 예. 실제로 동독에게 화해 제스처를 많이 했고 그래서 처음 맺은 것이 우편 협약이에요. 서로 편지를 주고받자.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한 60조를 투자했다고 그래요. 동독에. 그 나중에는 동독에서 서독 TV를 실시간으로 봤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베를린 장벽이 한꺼번에 무너졌다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서서히 낮아진 거죠. 우리도 남과 북의 적대적 감정, 네. 마음속의 휴전선부터 예.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평화 정책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대된 입장에서 네네네. 여쭤보면 거의 뭐 독일 같은 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북한은 그냥 3대째 그냥 사실 뭐 사상이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 사상보다 더 문제인 게 그냥 네. 3대 왕조잖아요, 거기는. 네네네. 그 왕조 국가, 독재 국가는 뭐 물론이래야 그 왕조 국가랑 그들의 왕조 세대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은 허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뭐 핵무기를 만들고 체제 지키려고 유지만 더 신경 쓰는 데들이 아닌가. 우리랑 뭔가 대화하려는 예를 들면 동독서독과의 관계는 너무 다르지 않나.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말들이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 관리를 먼저 하자. 그것만 돼도 좋긴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성공단을 열기도 했고 네. 금강산 관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성공단은 딱 막힌 남북관계의 숨구멍 역할을 실제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개성공단만 제대로 가동이 또 되면 또 금강산 관광만 되면 전쟁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평화가 유지되고 그러면 주가도 엄청 뛸 것이다. 그 개성공단 저도 이제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북한 이 양반들이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북한이랑 그래도 평화 쪽으로 가자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무리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적어도 문재인 정부한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문재인 정부의 진심을 모르진 않을 테니까. 네네네. 근데 그들이 한 뭐 부시고 폭파시키고 뭐
이런 거 보면 해도 좀 너무한데 이게 도저히 믿을 그러니까 만한. 네. 뭐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30만 노동자가 거기서 일합니다. 예. 그리고 10분의 1, 예. 3만 노동자는 남측 노동자입니다. 예. 정주영 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했던 얘기래요. 정주영 회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개성시 개풍군 인구를 합쳐도 30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7만 북쪽 노동자를 어떻게 충당하려 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30만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되는데 개성시 개풍군 인구를 합쳐도 30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작정이냐. 네.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넣으면 됩니다. 실제의 대화가 그렇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같은 게 생기면 네. 인민군대 숫자가 줄어들고 평화가 유지되면 한국의 국방비도 좀 줄이고 그렇게 돼서 지금 국방비가 한 60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언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거는 20년 동안 상상하던 겁니다. 네. 남북한 군인 수를 줄이고 국방비도 줄이고 평화가 유지가 되면 지금의 국방비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30조의 재원이 생기잖아요. 네. 이걸로 복지 예산으로 돌리자. 그러니까 돈 나올 구멍은 국방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정동영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국방비를 줄여서 복지에서 돌리자. 그러니까 뭐 또 보수층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네. 그건 갑자기 줄이자는 게 아니고 서서히 안전판을 해서 하자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인구절벽 시대 아닙니까? 네. 30만 정도가 지금 출생을 하는데 네. 지금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돈을 수십조 수백조를 쓸 텐데 네. 그냥 한 명 나면 3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구조예요, 그게. 거기서 아낀 돈을 네. 충분히 복지로 돌릴 수 있고 국민 생활이 훨씬 더 나아질 그렇습니다. 수 있다. 그러니까 30만 명 아기를 낳으면 한 명이 그냥 아이고 애 낳는데 키우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돈이 많이 3천만 원 국가에 주고. 네. 그리고 대학까지 대학생 전액 장학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상교육. 네. 10조면 된대요. 그럼 10조를 줘요. 네. 그래도 11조가 남잖아요. 예. 그러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30만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별해서 100만 원씩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국방비만 반으로 깎아도 그 정도의 여유가 그렇습니다. 생긴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네. 경제학자들 교수들하고 세미나를 하다가 네. 북유럽 국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세금을 우리처럼 걷는데 거기는 국방비가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처럼. 그래서 복지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분단 문제로 인해서 국방비를 줄일 수가 없고 계속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복지 예산을 상당히 줄어들게 만드는 요소다. 그게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관리가 되면 네. 주가도 올라가겠지만 복지 예산도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참으로 공감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와 북한의 평화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뭐 예산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과 발전이 있죠. 예, 주식 시장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뭐 그런 그 평화가 크게 돈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자산 시장 중에 큰 축 하나가 이제 주식 시장이라면 그보다 한 두세 배 더 큰 데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네네네.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막 일부 폭등 움직임이 좀 있다가 예. 6억 대출 나오면서 네네네. 이제 잠깐 지금 식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네. 주식 시장 말씀드리면 네. 실질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PBR 순자산 비율 같은 경우도 0.8밖에 안 되고. 네. 그런데 이것이 순자산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사회적 불안 요소, 국정 불안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주식도 뛰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이재명 정부가 딱 들었으니까 코스피 3천 막 돌파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는 정치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실제로 안정적인 국가 이것이 주가를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6억 대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떤 데는 막 비판을 해요. 이걸 갑자기 발표하면 어떡하냐고. 네. 근데 갑자기 발표하는 게 맞아요.
전격적으로. 저도 그건 뭐 동감합니다. 아니 금융 실명제 할 때 네. 6개월 후에 금융 실명제 할 거다. 그럼 다 손 숨겨놓잖아요. 빼돌리지. 그 6억 대출 한도도 이것도 네. 예를 들어서 석 달 후에 하겠다. 그러면 네. 어떻게 뭐 다 했겠지. 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해먹을 사람들 다 해먹거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한 게 맞고 네. 제가 좀 살펴보니까 네. 결국은 부동산 시장 예를 들면 그중에 집값 네. 같은 경우도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을 완전히 망가뜨렸더라고요. 그 집 짓는 비율도 적고 실제로 분양도 엄청나게 퍼센트지로 줄어들고 건축비도 또 워낙 많이 건축비도 오르기도 올라갔고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부 3년과 윤석열 정부 3년을 예. 비교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어. 예를 들면 주택을 진다. 예. 집을 짓는다 그러는데 인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비해서 7.5%가 감소했고 허가를 안 해줘요. 7.5%가 감소했고 네. 분양은 29.1%가 감소했고 그러니까 집 짓는 착공 이거는 41.4%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을 못 지으면 공급이 없잖아요. 공급이 줄잖아요. 그럼 수요가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실제로 집값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투기 열풍이 또 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맞춰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실제로 그게 실패했다라는 거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좀 더 오르지 않아요? 이상하게 네.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그러니까 집값이 뛴다 그 얘기도 많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아파트 분야 이런 데서 담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세세하게 잡아야 될 그렇지만 작게 보이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은 네. 실질적으로 핀셋처럼 다 잡아내야 된다. 이런 것도 하는데 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은 이제 국토부에서 알아서 잘 하겠다. 이런 왜 생각이 그러니까 진보 정권에서 잡으면 더 가격이 뛸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문재인 정부 때 뭐 23차례나 부동산 대책, 네. 집값 안정 대책을 했는데 네. 하여튼 뭐 그게 큰 효험은 없었다. 그런 얘기를 쓰는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것을 또 겁을 참아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더 늘려가고 지금은 네. 공급을 확대하는 예. 것이 이제 시급하게 필요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도 31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실제로 네. 내란 기간 동안 실제로 시총이 144조나 날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전국 불안이 어쨌든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매우 큰 저해 요소 장애물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국 안정 이런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네.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의회에서도 뭘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나요? 예를 들면 뭐 세율이나 세법 같은 거에 대한 변화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할 일이죠. 자본주의 시장에서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시장 원리 이런 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을 억지로 정부의 힘으로 눌러서 세금으로 이게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순기능은 순기능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규제는 또 규제대로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이렇게 정부에서는 방향을 정해주는 거지 예. 인위적으로 뭘 작동시켜서 어거지로 하려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 국회, 입법부 이런 데는 없던 길을 내는 곳이고 네. 행정부는 그 길을 잘 가는 곳이고 사법부는 그 길을 잘 가는데 길을 이탈했을 때 그것을 제재하는 반칙한 애들 때려잡고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것이 입법, 행정, 사법의 일이다. 그러면 저희는 방향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위원회 네. 상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과시킨 것처럼 그것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그 뚫어준 길을 네. 잘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 일을 역할 분담을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좀 관계 없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종부세 같은 경우 네. 이것도 3년 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핀셋으로 이건 풀어줘야 된다.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그랬었나요? 했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이 있어서 두 채다. 예. 근데 세금으로 불이익 주면 되겠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강남이 옛날에 강남은 지금 강남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게 계속 뛰었는데 그러고서 내가 집을 팔았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수익을 올린 것도 아닌데 세금은 계속 많이 내는 갖고 있는 것만으로.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 그래 그런 부분은 실제로 세제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중 땅 받은 사람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경제 정책을 다 법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네. 실제로 물꼬를 좀 터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꼬를 적당히 막기도 하고 네. 하는 것이 이제 법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로운 시장 경제 네. 잘 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회 살리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특히 이제 부동산이 전국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서울 그 중에서도 뭐 마용성, 뭐 강남 3구 이런 데가 이제 지금 미친 듯이 오르는 거고 나머지 지역들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르는 게 아마도 전국 국토 균형 발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다 애들 남 야 너래도 서울 가서 뭘 해라 이제 지방에선 도저히 답이 안 보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가 전체적으로는 약간 줄거나 정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그나마 있던 인재, 그나마 있던 젊은이들을 어떻게든 보내려는 움직임이 더 심해지니까 오히려 서울은 더 비싸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나 이거?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 법을 예를 들어 드릴까요? 네.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더 물리자 이렇게 뭐 그에 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비수도권 지역에 공지시가 2억짜리 집은 네. 사더라도 세금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런 법이 얼마 전에 통과됐거든요. 몇 년 네. 전에. 그러니까 서울에 하나 있어도 예. 지방에 하나 있는 거 그건 1가구 2주택으로 중과세하지 않는다. 네네. 예. 그러면 비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충청도 어디에 내가 주말에 좀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 네. 이런 걸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1가구 2주택으로 막아놨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지방은 지방 소멸 위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공동화 현상. 근데 도시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공시가 2억 미만짜리 집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가서 힐링하고 네. 텃밭도 가꾸고 그러면 거기에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법이 상당히 현실적이고 효능감 넘치는 법이다.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또 대통령께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네. 6억 대출 이거 잘했다.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대통령이 그래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 되게 똑똑합니다. 근데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네. 일을 못하는 이런 복지부동의 문화가 이재명 정부 때 개선이 되면 그 똑똑한 공무원들이 네. 예를 들면 비수도권 공시가 2억 미만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그런 순기능이 굉장히 작동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지역도 좋아지고 소비도 활성화되고 이러면 돈도 돌고 우리 앵커님 돈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돈이요? 네. 혹시 도는 거라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돈은 돌아야 맛입니다. 네. 그리고 돌아야 네. 실제로 그 파생시키는 경제 유발 효과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승수 효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돈은 돌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도 네. 그 지역에서 지역 화폐로 네. 넉 달 안에 써라. 넉 달 지나면 환수하는 거예요, 그거. 네네네. 그러면 마포의 망원시장을 가더라도 네. 실제로 이렇게 지역 화폐 이거 추경 민생 지원금 나오면은요 네. 시장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거 있으면은요 뭐 그렇겠죠. 뭐 시체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공돈 생겼네. 네.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내란 사태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라든가 네. 얼어붙었던 경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데 마중물 이 역할을 해서 한번 마중물을 대서 물을 수돗물에서 이렇게 물을 뿜어내면 계속 물이 이제 펌프 시절. 그렇습니다. 네. 펌프 해봤습니까? 해봤죠. 쇠 냄새 엄청나잖아요. 얼굴은 도시형인데 시골에서 살았어요? 아 그럼요. 저희는 그래서 시골에서 네. 그 옛날에는 그 우물에서 네. 그
바가지로 떠올렸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가 그 펌프가 설치되면서 와, 우리 동네도 도시가 됐나?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상수도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철분 보충은 다 그 펌프가 해줬습니다. 맞아. 비릿한 쇠 냄새. 맞아요. 녹도 쓸고. 그렇죠. 그 녹물도 먹고 그랬어요. 우리. 먹어야죠. FE 철분을 우리가 맞습니다. 흡수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요런 거 할 때마다 걱정하신 쪽 아니면 뭐 비판하신 쪽에서는 야, 결국 그거 다 미래 세대 빚이다 이런 얘기는 하시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 주십니까? 결국은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순점으로 부딪히는 게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은 정년 연장을 많이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청년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항상 충돌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그래서 이것도 모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김대중 대통령 때 주 5일제 할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애들은 토요일 날 학교를 갔잖아요. 오전 수업하고. 반공일이죠. 그렇죠. 반공일 날. 그럼 애들은 누가 케어를 하냐. 그리고 그러면 은행문을 닫으면 토요일 날은 은행 업무를 보지 말라는 거냐. 이래서 한 정책을 도입했을 때 엄청난 저항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잖아요. 그걸 김대중 대통령 때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고용보험도 또 도입했어요. 실업급여도 그때 했고.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아니 그냥 갑자기 본인이 그만두고 6개월 동안 실업급여 타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고용 불안, 종업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때도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는 그런 걱정과 우려, 불안 이런 게 있죠. 불만. 근데 그것을 방향이 옳다면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홍보하고 또 불이익이 예상되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또 보상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대통령과 굉장히 긴밀히 협의하실 일이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물론 너무 짧습니다. 아직 뭐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현재 한 달 정도 보셨을 때 대통령이 가는 길은 매우 잘 가고 있습니까? 매우 잘 가고 있습니다. 매우 잘해야 잘이에요. 제가 대선 기간 동안에 사실은 글을 한 20편 쓰려다가 4편인가 쓰고 못 썼는데요. 곁에서 본 이재명 이런 글을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고위원으로 2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옆자리 짝꿍으로 사선을 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옆자리 짝꿍 강주점 들어가신 거죠? 네네. 영어로는 파트너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어쨌든 깐부. 그때 느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레드팀을 잘 활용합니다. 일단. 비판한 그 얘기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그 레드팀 역할을 맡겨요. 그리고 레드팀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가 레드팀 역할을 해.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한 정책을 다듬고 발표할 때까지는 위험 요소, 불안 요소 미처 보지 못한 요소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레드팀이 그걸 지적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문제 제기되는 건 위험 요소 또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결책을 토론 과정에서 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표했을 때 비판과 비난 피해자가 이제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타운홀 미팅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을까. 계곡 철거했을 때 이게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타운홀 미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충분하게 하고 있고 그 대안을 제시할 방향을 이미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세한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해라. 그리고 문제 제기해라. 그리고 현장에서도 해결하고 또 안 되면 TF를 꾸려서 관계부처끼리 논의해서 답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제가 곁에서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것은 그냥 느낌이 아니라 콘텐츠가 있어요.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거고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은 통계와 수치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안을 파악한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단문으로 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고 설명할 때는 좀 비교적 길게 하고. 박찬대 그다음에 정청래 두 분이 이제 나왔잖아요. 두 분 뭐 네거티브 안 하신다고 이미 선언하셨으니까. 내 돈 캠입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습니다. 돈 쓰는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캠은 뭐예요? 캠프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정청래 의원님 공약인 거죠? 그래서 삼묵
선거 클린 캠페인. 내 돈 캠. 네. 그 네거티브 안 하시니까 그러면 뭐 박찬대 의원이 안 되는 이유보다 정청래 의원이 꼭 해야 되는 아니면 더 나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예.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 내란을 진압하려면 강력한 파이터 당대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빠른 시간에 해치워야 된다. 네. 전쟁에서 이기려면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 반격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고 공간을 내주면 저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숨쉴 틈 없이 고개들 사이 없이 네. 인파이터로 몰아쳐서 공격하고 네. 빨리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끝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정청래가 그것을 할 것인가? 정청래는 적임자인가? 예. 그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통쾌하게 때로는 법대로 표결 처리 속전속결을 하는 그런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다.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로 스트라이커로 골게터로 골을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당대표는 공격만 하면 되냐, 방어도 해야지. 그럴 때는 최후방 수비수로서 네. 골키퍼로서 저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다 막아내겠다. 그래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겠다. 네. 그런 데는 정청래가 좀 적격이다. 적격이 아닌가. 네. 그리고 조선시대로 치면 지금은 태종 같은 왕이 필요한 시기다. 그 태종 같은 역할을 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싹 청소, 진공청소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네. 라고 출마 선언문에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구를 더 싫어할까요? 저를 더 싫어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얼마나 믿겠습니까, 제가? 네. 야당이랑 사이가 영 안 좋아하세요? 저는 예. 필요하면 예. 뭐 협치, 통합, 뭐 안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겠다. 저는 굳은 일, 싸우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네. 일하는 대통령, 싸우는 당대표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협치가 있을지 감이 좀 오고요.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역시 아마 듣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리라 생각하고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는 국민의 뜻이 당원의 뜻이 많이 반영이 되나요? 100% 중에서 예. 국민 여론조사가 30%고요. 국민 전국대의원, 여론조사. 네. 중앙대의원이 15%고요. 55%가 권리당원인데 네. 이 중에서 예. 15% 중앙대의원, 전국대의원만 아마 다른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요. 85%는 국민 여론이나 100만의 권리당원 여론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정청래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많이 발표를 했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하는 게 진짜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뭐 권리당원이 제일 또 많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다수의 여론조사가 20% 안팎 제가 좀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의원님 모시고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 지난주에는 박찬대 의원님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청래 의원님 모시고 어떻게 당을 이끌 건지 또 정부와는 어떤 관계를 설정할 건지 등등을 아마 좀 여쭤봤는데 일단 정부와는 대통령과는 매우 얘기가 잘 통할 것 같군요.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예. 보통 대통령이 축하전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빠른 시간 안에 면담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만나면 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년치, 5년치 국정 기획을 다 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1년 안에 국회에서 꼭 해야 될 거. 아. 몇 월 달에는 뭐하고 몇 월 달에는 뭐하고 입법 조치사항 이런 것은 그 스케줄에 맞도록 그것은 완벽하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네. 완벽하게 해치우겠습니다. 한 몸처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정청래 의원님을 더 사랑할까요? 대통령하고는 2006년도부터 만나서 네. 지금까지 대통령의 생각은 네.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네. 그래서 국정 철학의 방향도 네.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명심은
박찬대 얘기했다 이런 이제 언론 기사들도 종종 있던데.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명심을 자꾸 여기 얘기하는데 네. 진짜 명심할 것은 국민의 마음, 당원의 마음. 네. 그리고 지금 당원들이 강력한 개혁당 대표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정청래 의원님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시간 네.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저 경제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물론 당대표 대신 바빠서 안 오시겠죠? 오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